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장터에는 삼보라는 지게꾼 청년이 살았습니다. 삼보는 매일같이 지게를 메고 남의 집 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였지요. 예, 삼보야. 오늘은 면성박신의 집으로 가보거라. 알았구먼요, 꼭지어른. 삼보는 지게를 메고 면성박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지나 부엌 앞으로 들어갔지요. 부르셨소? 삼보 왔는가?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구먼. 어서 날 따라오시게. 삼보는 안성댁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안성댁의 엉덩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아주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복의 삼보, 어서 지게 좀 내려놔 보시게. 창고로 들어가자 안성댁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삼보는 지게를 내려놓았지요. 그러자 안성댁이 삼보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은큼한 미소를 지으며 바짝 달라붙었지요. 아니, 그러다 누가 오면 어쩌려고 그려? 아니, 내가 오늘 자네를 왜 불렀겠는가? 영감님이 출타를 하셔서 오늘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 자네를 부르지 않았겠나? 안성댁은 말을 마치자마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 불이 막 붙으려 하였는데 밖에서 갑자기 박영감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성댁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야? 그러자 깜짝 놀란 안성댁이 사색이 되어 얼른 옷을 챙겨 입었지요. 그리고 막 창고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어느새 박영감이 바로 창고 앞에 와 있었지요. 아니, 안성댁 창고에서 뭐하다 말고 나오는 것이야? 창고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구먼요. 아니, 그런데 머리에 지푸라기는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그러자 당황한 안성댁이 엉겁결에 말했지요. 뭘 좀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쥐새끼 한 마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리하여 그 쥐새끼를 잡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먼요. 안성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영감은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셔요, 박영감님. 아니, 너는 또 창고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아, 글씨 지도 쥐새끼 한 마리 잡고 있었구먼요. 아니, 뭔 놈의 쥐새끼를 아무도 없는 창고에 들어와 연놈이 잡는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내 놈은 내 집에 무슨 일로 온 것이야? 그것이? 지가 불렀구먼요. 마당에 있는 대솥에 구멍이 나서 삼보 보고 떼어오라 부른 것입니다요. 그럼 얼른 솥을 메고 대장간으로 갈 일이지 벌건대낮에 창고에 들어와 옷 벗고 쥐를 잡는단 말이냐? 삼보는 얼른 지게를 메고 마당으로 달려가 대솥을 지게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대장간으로 달려갔지요. 에잉, 쯧쯧, 그저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달라붙는구만 달라붙어. 대장간에서는 삼보가 가져온 가마솥 구멍이 떼워지자 대장간 주인이 말했습니다. 삼보야, 남자는 구멍 조심해야 하느니라. 구멍 때문에 신세 조진 사람들이 많단다. 알았구먼요, 어르신. 삼보는 얼른 가마솥을 지고 박영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안성댁이 달려나왔지요. 가마솥 빵구는 떼운겨? 떼었지라. 그래, 수고했구먼. 헌디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줄 수는 있겠지. 아니, 박영감 나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런단 말이요? 박영감 나리는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지니 괜찮여. 아, 그러다 또 들키면 이젠 경을 칠 것이요. 그러니 포기하더라고. 아따, 참말로 그러다 거미줄 치겄어야. 그러지 말고 이따 꼭 들려봐 알겠지. 삼보는 어물쩡 지게를 메고 박영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지어른 집으로 향했지요. 야, 삼보야. 또 안성댁하고 하다가 박영감한테 걸렸다면서. 아니, 꼭지어른이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야, 이놈아, 박영감 입이 어디 보통 입이냐? 벌써 옆마을까지 소문이 다 나불었다. 아따, 참말로 박영감 입에는 나팔이 달렸는가 보네요. 어찌 그리 잘도 떠들고 다닌대요. 그나저나 조심해라. 박영감이 현장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다더라. 알겠구먼요.
박영감이 벼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삼보는 그날 밤 안성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안성댁이 삼보를 찾아왔지요. 아니, 삼보야, 어제는 왜 안 온 것이요? 아, 못 들었소. 박영감이 노리고 있다는 말을. 아, 그래도 내가 말했잖여. 박영감은 초저녁부터 골아 떨어진다고. 왜 이렇게 나를 뜬 눈으로 나를 새게 만드냔 말이요. 아, 내가 안 오면 일찍 자야지 날은 왜 새고 그려. 요새 내가 싫어진겨? 얼마 전에 듣다 보니 풍산댁하고 고추밭에서 나왔담서. 이젠 풍산댁으로 갈아탄겨? 엄에 참말로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아, 풍산댁이 따놓은 고추 가지러 오라 해서 고추 가지러 갔구먼. 고추만 가져온 것이 맞어? 풍산댁한테 고추를 심은 것은 아니고? 아따 참말로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아, 나 시방 바빠. 얼른 일하러 가야요. 삼보는 얼른 지게를 메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내 감이 틀림없구먼. 저놈이 딴 년하고 또 눈이 맞은겨. 온 동네 과부들은 저놈이 가만두질 않는구먼. 벌써 몇 명째냔 말이여. 내가 11번째니까 풍산댁은 12번째가 아니냔 말이여. 에이 쯧쯧. 마음 같아서는 팍 때려주고 싶어도 저놈만한 물건도 없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게르기구먼 게르기여. 안성댁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꼭지어른 저 왔습니다요. 그래, 오늘은 허참봉댁으로 가보거라. 헌디 내 말 명심하고 고놈의 뿌리 좀 조심하더라고. 알았구먼요. 삼보는 허참 봉집으로 냉큼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삼보를 보자마자 소매를 잡고 모퉁이로 잽싸게 데려갔지요. 아니 삼보야, 나하고 만나는 것을 누구한테 말한겨?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려. 아니 그럼 안성댁이 어떻게 아느냔 말이오? 아, 그거야 우리가 고추밭에서 나오는 것을 안성댁이 봤다고 하더라고. 정말이야? 아 어젯밤에 안성댁이 나를 찾아와서는 삼보 어디 있냐면서 얼른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안성댁은 계속 만날 것이요? 아, 내가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안성댁이 쫓아다니는 걸 낸들 어쩌란 말이여. 아 그거야 삼보가 안 만난다고 하면 되자뇨. 삼보가 단칼에 자르지 못하니까 안성댁이 계속 달라붙는 것 아니겠어. 아, 나도 그런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제. 그래도 달라붙는 것을 낸들 어떡하란 말이여. 그나저나 오늘 할 일은 무엇이여? 오늘 마님께서 방에 새로 들일 자개 괴짝을 하나 보러 가실 것이야. 그럼 괴짝만 하나 지고 오면 되는 것이여? 아 그려?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출타 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보 왔는가? 네, 마님 대령했습니다요. 그럼 어서 따라오너라. 삼보는 참복마님을 따라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고른 괴짝을 지게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괴짝을 메고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 삼보의 얼굴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네, 마님. 삼보가 지게를 내려놓자 참복마님이 삼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삼보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아이고 괜찮습니다요, 마님. 이놈 옷소매로 닦아도 되는구먼요. 가만히 있어 보거라.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구나. 마님은 삼보 얼굴의 땀을 천천히 구석구석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삼보 얼굴을 천천히 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삼보야, 듣기론 내가 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들었다. 정말 그런 것이냐? 아이고 마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신대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인기가 있겠습니까요? 듣기로는 이 마을에 내 물건만한 것도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아이고 마님,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요. 그렇지. 그저 떠도는 소문인 게지. 맞습니다요, 마님. 어쨌든 내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으니 오늘 밤 풍산댁이 잠들거든 내 방으로 들어오거라. 아니 마님, 지가 어떻게 마님을 올라탄단 말이에요. 단지 내 너에 대한 소문을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을 말거라. 일단 알겠습니다요, 마님. 헌데 참봉어른은 오늘 밤 집에 안 계신감요? 참봉어른은 한양에 가셨는데 달포는 있어야 돌아온단다. 아, 그러셨구먼요.
그늘에서 땀을 닦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마님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보도 지게를 메고 마님의 뒤를 따라갔지요. 이것을 안방으로 들이거라. 알겠습니다요. 삼보는 괴짝을 들어 마님이 묵는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풍산댁이 또 삼보 옷소매를 잡고 모퉁이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삼보야. 오늘 밤 마님이 잠이 들거든. 내 방으로 올 수 있지? 아니 그러다 마님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려. 아, 그러니 안 들키게 마님이 잠들었을 때 만나야지. 삼보는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삼보는 후다닥 꼭 먹고 알 먹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럼 집은 불안하니 물레방앗간에 가 있더라고. 물레방앗간? 아, 그려. 그럼 그렇게 혀. 그날 밤 밤이 되자 풍산댁은 물레방앗간으로 가고 삼보는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저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너라. 삼보는 방문을 살포시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속옷만 입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시작해 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삼보는 한참 열심히 하다 말고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니 마님 배꼽 아래 점이 어찌 별을 닮았네요. 그것도 북두칠성을요. 그것은 내 복점이란다. 아 그렇구먼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밤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삼보가 나가고 마님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들이 왜 삼보만 찾는지 마님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야는 왜 이렇게 늦는 것이야? 한편 물레방앗간에서는 풍산댁이 삼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 몇 시각이나 흐른 것이요. 이러다 날 새겠네, 날 새겠어. 그렇게 풍산댁이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삼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이야? 아 깜박 잠들었다가 늦었구먼. 아, 기다리다 날 새는 줄 알았어. 얼른 혀. 삼보는 또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삼보는 힘이 넘쳐나고 있었지요. 그래, 이거지. 이래서 삼보 하는 것 아니겠어? 풍산댁은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꼭지 어른이 삼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삼보 아직도 자느냐? 꼭지 어른 목소리에 잠에서 깬 삼보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꼭지어른. 항상 일찍 나오던 내가 오늘은 어쩌다 늦잠을 잔 것이야. 지가 좀 피곤했었나 봅니다요. 앞으로는 제때제때 나가겠구먼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호판대감 집으로 가보거라. 아니 호판대감 집이라면 그 집에는 노비들도 많은데 어찌 저를 부르신단 말입니까요? 보나란이라는 높으신 양반들 속을 우리같이 천한 것들이 어찌 알겠느냐. 그저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그럼 다녀오겠구먼요. 삼보는 지게를 메고 호판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호판대감의 집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하였지요. 삼보도 호판대감의 집은 처음 들어가 보았습니다. 권세가 하늘처럼 높은 호판대감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지요. 삼보가 호판대감의 집으로 들어서니 성주댁이 얼른 나와 삼보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삼보야. 어찌 내게는 기별을 않는 것이야? 밤마다 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만. 아 나도 요새는 일 때문에 많이 바빴구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떻게 몇 달씩이나 나를 내팽개치냔 말이여. 그러지 말고 종종 나 좀 찾아줘.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이요? 아, 그려? 오늘 아씨가 몇 달 동안 큰 집으로 떠나는데 아씨 물건을 지고 가면 되는구먼. 헌디 이 집에는 노비들도 많은데 어째 나를 부른 것이요? 아, 그거야 내가 일부러 부른 것이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삼보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삼보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싶어.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부른 것이요. 그랬구먼.
헌디 아씨는 무슨 일로 몇 달씩이나 큰 집에 가 있는 것이요? 큰아버지가 병이 깊은데 자식이 없다 보니 아씨가 보고 싶다고 했나벼. 그렸구먼. 알았으니 어서 아씨 짐이나 내죠. 헌디 삼보야 다녀와서 꼭 내게 와야 알았지? 알았으니깐 어서 아씨 짐이나 내주더라고. 성주댁은 아씨방에 들어가 짐을 잔뜩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삼보는 아씨 짐을 지게에 실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아씨가 단장을 곱게 하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씨를 처음 본 삼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희고 고운 얼굴이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삼보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는데 얼굴까지 붉어져 있었지요. 내가 오늘 내 짐을 메고 갈 지겠구냐. 그렇습니다요, 아씨. 그래 알았다. 어서 날 따르거라. 네, 아씨. 삼보는 지게를 메고 아씨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삼보는 가슴이 무척 설레었지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야?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구먼. 삼보는 아씨를 보면서 속으로 감탄 또 감탄을 하였습니다. 삼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지요. 그렇게 삼보는 아씨에게 한눈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씨와 삼보가 한참을 가다 보니 산길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파른 언덕길을 계속 오르다 보니 삼보는 아랫배가 무척 아팠지요. 뒤가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자 삼보가 아씨에게 말했지요. 아씨, 잠시 뒤 좀 보고 가면 안 될깝쇼?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 어서 보고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지가 얼른 보고 따라가겠습니다요. 삼보는 지게를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 얼른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일을 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아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깜짝 놀란 삼보는 후다닥 달려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씨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고 왈패들 서너시 아씨를 잡으려 내려가고 있었지요. 이놈들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아니, 웬 놈이 또 있었느냐? 잘됐다, 이놈. 여봐라, 저놈도 같이 잡아가자꾸나. 언덕을 내려오는 삼보를 왈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삼보는 뛰어올라 무릎으로 왈패들의 가슴을 찍어버렸지요. 그리고 나머지 왈패 2명도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왈패들을 모두 쓰러뜨린 삼보는 얼른 아씨에게 달려가 보았답니다. 그러자 아씨는 언덕에서 구르는 바람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지요. 아이고 아파 다리가 부러졌나 봐 움직일 수가 없네. 아씨는 무척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쩌다 일이 되었는감요. 갑자기 왈패들이 나오는 바람에 도망치다 언덕 아래로 굴렀느니라. 삼보는 얼른 아씨의 몸 상태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종아리뼈가 꺾여 있었지요. 아씨, 종아리뼈가 부러졌는데 잠시만 기다려보셔요. 삼보는 얼른 일어나 주변에서 반듯한 나뭇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나뭇가지를 꺾어와 부러진 아씨 다리에 대고 뼈를 반듯하게 잡아주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아씨 임시로 조치는 했으니 이대로 뼈만 잘 붙으면 괜찮을 것이구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야? 지가 이래봬도 한때는 군대에서 특무반이었구먼요. 특무반이 뭐야? 아씨가 관심을 갖고 물어오자 삼보는 신이나 말했습니다. 특무반이란 적진에 침투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요. 그래서 특무반은 모두 무술을 잘합니다요. 그래서 왈패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럼요. 지가 군 무술대회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구먼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부상이 부지기수 입지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거나 큰 부상을 입어도 웬만한 응급 처방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요. 삼보의 이야기를 들은 아씨는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데다
또 바로 눈앞에서 삼보가 산적들 여럿을 순식간에 때려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씨 눈에는 삼보가 무척 특별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지게꾼일을 하는 것이야? 아씨 물음에 갑자기 삼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삼보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지한테 가족은 홀로 된 어머님 한 분뿐입니다요. 몇 년 전 갑자기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거동도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군을 나와 지금은 어머님 병간호하며 살고 있습니다요. 삼보 이야기를 들은 아씨는 삼보의 효심이 무척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보가 달리 보였지요. 삼보야, 내 다리가 부러졌으니 내가 나 좀 업고 가줘. 아씨 말에 삼보는 깜짝 놀라 아씨를 보았습니다. 아니 아씨, 지가 어떻게 아씨를 업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나를 산속에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가 어떻게 아씨를 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삼보는 하는 수 없이 지게는 숨겨두고 아씨를 업었습니다. 그러자 아씨의 부드러운 살결이 그대로 느껴졌지요. 그러자 삼보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씨가 두 팔로 삼보의 목을 쏙 감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삼보는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아씨는 삼보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야 눈을 떴지요. 삼보는 아씨를 내려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와 한밤중에 아씨 짐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아니 삼보야, 뭔 일이 있는 것이야? 어째 안색이 안 좋구나. 아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디로 갈깝쇼? 오늘은 면성박 씨네 집으로 가보거라. 어째 근래 들어 면성박 씨가 자주 찾는구나.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삼보는 어깨가 축 처져 면성박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안성댁이 달려나와 삼보를 끌고 창고로 들어갔지요. 어서요. 박영감이 좀 전에 장에 가셔서 2시각을 지나야 올 것이구먼. 안성댁이 아무리 재촉을 해도 삼보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여, 빨리 하질 않고. 삼보가 고개만 쳐박고 가만히 있자 안성댁이 안달이나 자꾸자꾸 재촉을 하였지요. 헌데 안성댁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2년 전년 만나다 보니 그리 좋더냐? 이제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야? 안성댁은 화가 나 울면서 창고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삼보도 창고를 나왔지요. 아씨 생각에 빠진 삼보는 안성댁의 유혹에도 감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꼭지어른이 허참봉 집으로 가보라 하였지요. 그리하여 삼보는 터벅터벅 허참봉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달려나와 삼보를 끌고 얼른 자기 방으로 데려갔지요. 얼른혀, 지금 집에 나밖에 없어. 풍산댁이 다벗고 알몸을 보여도 삼보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여, 어서 하지 않고 시간 없어야? 풍산댁도 결국 꼼짝도 하지 않는 삼보 때문에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참봉마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일은 하지 않고 방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 참봉 부인은 풍산댁 방문을 벌컥 열어 제켰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방에 들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벌건 대낮부터 뭔 짓들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삼보 너 말이다. 아무나 그러고 다니면 되겠느냐? 화가 난 참봉마님은 풍산댁을 매질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삼보는 참봉마님이 불러 가보았지요. 날 따라오너라. 삼보는 참봉마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작은 기와집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삼보야, 나는 내가 2년 전년 만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 내가 이 집을 내게 줄 터이니 너는 앞으로 이 집에서 살 거라. 그리고 이 집은 나 외에 다른 년이 절대 들락거려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삼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야? 이 집이 마음에 차지 않느냐? 마님은 삼보 품으로 푹 안겼습니다. 그런데도 삼보는 요동이 없었지요. 아니, 왜 그러는 것이야?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참봉마님을 뿌리치고 집을 나온 삼보는 언덕에 올라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둥실 뭉게구름이 떠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뭉게구름 속에는 아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씨 다음 생에는 제가 꼭 양반으로 태어날 것이구먼요. 그래서 당당히 아씨 앞에 나타날 것이어요. 삼보는 자신의 신분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아씨는 상상 속 세상에서만 사랑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삼보는 아씨를 생각하다 푸른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참봉 부인은 삼보에게 수없이 만나줄 것을 요청해 보았지만 삼보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풍산댁을 쫓아냈다고 내게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이야, 뭐야?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더 이상 삼보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참봉마님은 삼보를 관아에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참봉의 돈을 훔쳐 기와집을 샀다는 것이 참말이냐? 관아에 잡혀온 삼보에게 사또가 물었습니다. 지는 남의 것을 절대 훔치지 않습니다요. 아니, 내 놈 명으로 이렇게 버젓이 집문서가 있는데 어디서 발뺌을 하는 것이냐? 내 놈이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기와집을 산단 말이냐? 삼보는 참봉마님이 고발한 것을 알면서도 참봉마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삼보는 꼼짝없이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호판대감님 따님의 목숨을 구해주고 보답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는 것을. 아씨가 아니었다면 나까지 호판대감께 크게 경을 칠 뻔하지 않았느냐? 삼보는 사또의 말을 듣고 아씨가 삼보를 꺼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삼보는 관아를 나오면서 너무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씨가 자신을 꺼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새 삼보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보는 아씨에게 감사하단 말이라도 전하고 싶어 호판대감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헌데 삼보는 호판대감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씨까지 난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삼보는 한참을 아씨 집 밖을 살피다가 밤이 되어서야 허참봉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러자 허참봉과 마님이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갑자기 나타난 삼보를 보고 허참봉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는 죄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있었지요. 아니, 내가 죄가 없다니. 그렇게 큰 기와집을 내가 무슨 수로 샀단 말이냐? 마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참봉 어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말했지요. 참봉어른, 지가 오다가 북두칠성을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는지 말씀드릴까요? 그러자 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기겁을 하는 것이었지요. 여보 영감, 더 들을 것도 없소.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참봉마님은 참봉어른의 손을 잡아 끌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방문을 향해 말했지요. 참봉날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지가 다시 와서 북두칠성을 어디서 보았는지 말씀드리겠구먼요. 참봉마님이 기겁을 하는 것을 보니 참봉집을 나오면서 삼보는 무척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참봉마님이 동이 트기도 전에 삼보를 찾아왔지요. 아니, 삼보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쓰겠느냐? 아니 그럼 마님께서도 거짓말로 저를 고발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밭이라도 하나 떼어줄까? 지는 매일같이 참봉어른을 찾아갈 것입니다요. 내가 이렇게 손을 싹싹 빌잖니. 그러니 이제 제발 좀 멈추거라.
삼보에게 코가 낀 참복마님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삼보가 말했지요. 일단 쫓아낸 풍산댁을 다시 들이시고 풍산댁 세경도 2배로 올려주시면 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 곧바로 풍산댁을 다시 부르고 세경도 2배로 올려주마. 그리고 풍산댁한테 사죄의 의미로 밭대기도 하나 떼어주시지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럼 이제 되었느냐? 그리하여 풍산댁은 다시 참봉집으로 들어가 세경도 2배로 받고 밭대기도 하나 꽁으로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웬 여인이 삼보를 찾아왔습니다. 삼보총각 계시오? 어떻게 오셨는감요? 저는 호판대감 따님께서 보내서 온 의녀입니다. 삼보총각 어머님을 치료하고 간병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의녀 말에 삼보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씨가 자신의 어머님을 위하여 의녀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니 웬 건장한 사내가 삼보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나는 호판대감 따님께서 보내서 온 훈련교관이요. 삼보 청년을 무과시험에 합격시키라는 아씨의 명을 받고 왔소.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내년에 있을 무과시험을 준비할 것이오. 삼보의 눈에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앞날까지 챙겨주는 아씨가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아씨, 어찌 보잘것없는 지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신단 말입니까요? 참으로 고맙습니다요, 아씨. 삼보는 무술훈련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과부들도 이제는 만나지 않았지요. 사실 과부들도 삼보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외롭고 길다 보니 과부들이 먼저 삼보를 찾았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삼보 가슴 속에 아씨가 들어온 후로는 삼보에겐 오로지 아씨뿐이었답니다. 삼보는 훗날 국방을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삼보와 아씨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장벽을 넘을 순 없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아씨 집에는 항상 해바라기 꽃이 활짝 펴 있었지요. 삼보는 해마다 아씨 집을 지나며 해바라기 꽃을 보았습니다. 해바라기 꽃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말하지요. 옛말에 무산지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의 양왕이 무산에서 꿈의 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나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한 데서 비롯된 말이랍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이지요. 삼보와 아씨의 사랑처럼 말이지요.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이게 다 뭔 일이다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머슴 동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와 안채부엌으로 들어가려다가 홀랑 벗고 목욕하는 마님을 봐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정말 죄송하구먼요. 동구는 헐레벌떡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지요. 일찍이 서방을 잃은 마님은 아직 한창 젊고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군자를 잘 그리는 마님의 솜씨는 양반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지요. 그런 지적이고 무뚝뚝한 마님이 알몸을 봐버린 머슴동구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앞으로 마님을 무슨 낯으로 본담. 헌데 마님의 벗은 몸은 참으로 어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야. 동구는 평소 마님이 무척 위엄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알몸을 봐버리고 난 후부터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한편 머슴 동구에게 알몸을 보여버린 마님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비명조차 지를 수도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동구가 내 알몸을 봐버렸으니 앞으로 동구 얼굴을 어떻게 본담. 마님은 목욕을 얼른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도 가슴이 뛰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18세의 박첨지 외동아들에게 시집와 3년도 안 돼 사고로 서방이 세상을 일찍 두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30도 안 된 마님은 10년 가까이 기나긴 밤을 홀로 지새워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동구에게 알몸을 보여버린 마님은 무척 흥분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구와 마님은 서로 부끄러워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니곤 하였답니다. 하지만 동구는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마님도 동구가 왠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는 서로를 피해 다닌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나고 있었지요. 예, 며느라, 방에 있느냐?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박첨지가 마님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시아버지 말에 마님은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예, 며느라, 김진사가 내 그림 하나 달라고 하더구나. 어찌 가능하겠느냐? 네, 알겠어요, 아버님. 그려놓은 그림이 많으니 한 점 내어드릴게요. 시아버지 박첨지는 며느리가 준 그림을 한 점 들고 김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허참으로 살아있는 듯 허이. 나는 수십 년을 그렸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자네 며느리는 참으로 대단하군. 이제야 알겠는가? 한양 정대감께서도 며느리 그림을 보시고 홀딱 반했었다네. 하여 내게 그림 한 점 얻을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군. 헌데 그림이 없다며 내주지를 않았지. 아니, 한양 정대감께 주지도 않은 그림을 내게 준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그냥 말 수가 없구만. 그래, 돈으로라도 보답해주면 되겠는가? 얼마를 주면 되겠나? 아, 이 사람 우리가 어디 한두에 알고 지낸 사이인가? 뭐 그런 걸 돈으로 내시려 하는가? 아, 그래도 이리 귀한 것을 내게 주었으니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뭐가 좋을꼬? 김진사는 한양의 높은 정대감에게도 주지 않은 그림을 자신에게 준다 하니 새삼 기분이 엄청 좋았지요. 아,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내 사위가 명나라 상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내외 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 죽기 전에 명나라 구경 한번 실컷 시켜주겠다는 것이야. 그러니 이번에 내 대신 자네가 다녀오면 어떨까 싶네. 김진사의 말을 들은 박첨지는 갑자기 동공이 확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엽전이나 몇 푼 더 받아낼 생각이었는데 명나라 여행이라니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고 말았지요. 오, 그거 괜찮구먼. 어차피 자네는 공자니 돈 안 써서 좋고 나는 명나라 구경하게 되었으니 서로 상부상조로군. 하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명나라 여행을 얼른 낚아챈 박첨지는 신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요? 얼굴이 싱글벙글 활짝 피셨네요. 하하, 그렇게 보이느냐? 내 덕을 내가 톡톡히 보는구나. 얘야, 나 없을 때 그림 좀 많이 그려놓거라. 내 이번에 다녀오면 내 그림 가지고 한양도 가고 여기저기 갈 곳이 많단다. 알았어요, 아버님. 헌데 이번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내 덕에 내가 명나라 구경을 다 하게 생겼단다. 하하. 아, 정말요? 참 잘 되었네요. 그런데 명나라라면 아주 먼 나라가 아닌가요? 그래서 더욱 가볼 만한 곳이지.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사람 사는 게 우리네와는 아주 딴판이야. 그래서 볼거리가 더 많단다. 하하. 그럼 다녀오시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거리가 멀다 보니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감안해서 좋기 반년은 되지 않겠느냐. 박첨지는 아주 신이나 명나라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년 동안 가서 쓸 물건을 바리바리 챙겼지요. 예, 며느라, 나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그럼 내 다녀오마. 알았어요. 아버님 구경도 잘하시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셔요. 그렇게 박첨지는 한양 상단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양 상단과 함께 명나라로 떠났지요. 한편 시아버지가 여행을 떠나고 없자 며느리는 뭔가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도 자고 매일 하던 빨래도 며칠에 한 번씩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였지요.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었는데 밤이 무서워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머슴 동구하고 마주칠까봐 한편으론 겁도 났지요.
밤만 되면 너무 무섭고 외로우니 어디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며느리는 고심고심 끝에 이웃마을 어릴 적 친구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도 서방 없이 홀로 산 지가 꽤 되다 보니 동병상련의 감정도 생겼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큰맘 먹고 이웃마을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이게 얼마만이니?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못 본 지도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다 해. 그러게 말이야, 너도 혼자 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시아버지 밑에서 많이 힘들었겠다. 뭐 나만 힘들었을까? 너는 나보다 먼저 혼자 되었으니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겠다. 나야 뭐 처음에만 조금 힘들었고 지금은 괜찮아? 나름 재미도 있어. 며느리는 친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가슴속의 아픔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친구는 혼자 살면서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이왕 왔으니 몇 달 푹 쉬다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집을 비울 수 있겠어. 시아버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반년은 있어야 하잖니? 그러니 이런 때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어? 친구 성화의 며느리는 당분간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향 친구와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밤늦도록 대화도 하였지요. 오래간만에 며느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 방에 계신감요? 그래, 상보야, 잠시만 기다려. 머슴 상보가 부르는 소리에 친구는 머리도 만지고 얼굴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어디 가는 것이야? 응, 잠시 나 좀 나갔다 올게. 편히 쉬고 있어. 친구는 머슴 상보를 따라 어딘가로 가고 며느리는 친구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심해진 며느리는 붓과 벼루를 꺼내 사군자를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그런데 밖을 다녀와서 그런지 친구의 얼굴은 무척 상기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 머슴 상보가 찾아와 친구를 불렀습니다. 마님 방에 계신감요? 그래, 상보야, 잠시만 기다려. 머슴 상보 말에 또 친구는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으로 골라 입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친구는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친구의 얼굴은 무척 상기되어 있었지요. 그리하여 무척 궁금해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데 얼굴이 그렇게 홍당무가 되어 있니? 친구는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뭔가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예, 미순아, 너도 밤이면 많이 외롭지? 그거야 뭐 나만 그러겠어. 서방을 잃은 사람들은 다 똑같겠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야. 타고난 팔자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있겠어? 친구의 아리송한 말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팔자려니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자다 말고 소피가 마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소피를 보려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자리에 없었지요. 아니, 얘는 자다 말고 어딜 간 것이야? 며느리는 소피 가급해 얼른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이를 보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니 그런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방에 없다는 것이 생각난 며느리는 방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신음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그쪽은 머슴 상보가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겁도 나고 무척 당혹스러웠지만 호기심도 생겼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상보방으로 살금살금 가보았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바로 친구의 신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무척 당혹스러웠지요. 헌데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무척 빨리 뛰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감당이 되질 않아 얼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야. 어쩌자고 머슴과 놀아난단 말이야. 며느리는 흥분된 가슴이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를 쓰고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밖에서 친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였지요. 그러자 친구는 방으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른 채 하면서 밤새도록 친구가 머슴과 일을 치르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면서 잠도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으니 친구는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었지요. 얘 미순아 얼른 일어나 아침밥 먹어. 며느리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온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너는 혼자 살면서도 밤낮으로 참 부지런하구나? 뭐 밥이야 여종이 잘 챙겨주니 제때 일어나 밥 먹는 것이야 어려운 것은 없지. 친구는 머슴 상보가 낮에 부르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고 머슴 상보가 부르지 않으면 밤중에 상보방으로 찾아가곤 하였지요. 그렇게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낮과 밤에 상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며느리에게 말했지요. 얘 미순아, 내가 착한 것은 알지만 다른 재미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무슨 재미? 친구는 말을 꺼내놓고 뭔가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게도 좋은 친구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니? 친구라면 내가 있는데 또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말이야, 과부의 기나긴 외로운 밤을 채워줄 친구. 말하자면 그런 친구 같은 사내를 말하는 것이지? 친구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지요. 이미 친구가 머슴하고 놀아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처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그리고 무엇보다 과부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단 생각이 덜 들어서 좋아. 며느리는 친구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용기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니 친구가 갑자기 술상을 보았지요. 아니, 갑자기 웬 술상이야? 오늘은 술 생각이 나서 한잔하려고. 그리하여 며느리와 친구는 주거니 받거니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 왔구먼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웬 낯선 사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서 이리 들어오거라. 그러자 갑자기 사내가 방문을 열고 불쑥 안으로 들어왔지요. 인사하거라 전에 내가 말한 내 오랜 친구이니라. 칠복이 인사드리겠습니다요, 마님. 얘는 옆마을 김진사댁 머슴인데 괜찮은 아이 같아서 내가 오라 했어. 느닷없는 친구 말에 며느리는 무척 당혹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너도 어서 이리 앉아 술잔을 받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칠복이는 며느리 옆에 바짝 앉아서 친구의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너무도 당혹스러웠지요. 친구 이술을 연거푸 받아 마신 칠복이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지가 오늘 밤 화끈하게 모실 것이니 마음 놓고 마님도 제잔 한 잔 받으시지요. 칠복이는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과한 듯 하구나. 그러니 내가 마시거라. 아이고, 마님 제잔을 받지 않으시면 지가 섭하지라. 지는 일부러 마님을 모시려고 옆마을에서 냉큼 달려왔구먼요. 며느리는 칠복이 성화의 술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술잔을 내려놓았지요. 아니, 마님, 술잔을 남기시면 이놈의 성의가 불쌍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남기지 마시고 쭉쭉 들이키시지요. 사내와 처음 술을 하게 된 며느리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머슴이 따라준 술이라 하여 거부하면 무시한다고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억지로 먹지도 못하는 술잔을 모두 비우고 말았지요.
아이고 마님, 이렇게 술을 잘하실 것이면서 어찌 빼고 그랬습니까요? 자, 여기 한 잔 더 쭉 들이키시지요. 칠복이는 또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못을 잘못 먹었는지 살살 배가 아프네. 아니 그런데 친구는 배가 아프다며 살며시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이제 대놓고 며느리에게 술을 더욱더 권하기 시작하였지요. 아니다, 이제 정말 너무 과하게 마셨구나. 이제 나도 취기가 올라오니 그만 마시련다. 아니, 그럼 지가 힘들게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 조금만 더 마시지요. 여기 마지막 잔이니 단번에 쭉 들이키시지요. 마지막 잔이라는 칠복이 말에 며느리는 칠복이 잔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홀짝홀짝 들이켰지요. 그러자 며느리의 온몸이 벌겋게 올라오면서 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신까지 가물가물해졌지요. 마님, 이제 몸도 달아오른 것 같으니 이놈이 솜씨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요. 칠복이는 말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정신이 가물가물하였지요. 그리고 속것까지 벗긴 칠복이는 어느새 며느리 위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시커먼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와 칠복이를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푹하니 쓰러지고 말았지요. 바로 며느리의 머슴 동구였습니다. 며느리를 좋아하게 된 동구가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마님, 많이도 취하셨구먼요. 얼른 지에게 업히셔요. 지가 마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요. 동구는 술 취해 의식이 없는 마님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님방으로 들어가 마님을 눕혀드렸지요. 마님, 이놈이 마님은 지켜드릴 것이구먼요. 마님은 저희 하늘이여라. 동구는 잠들어 있는 마님을 보면서 가슴이 무척 설레었습니다. 술 취해 잠은 들어 있었지만 마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사리분별을 아는 동구는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지키며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결국 잠이 들고 말았지요. 아침이 되어 눈을 뜬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머슴 동구가 쪼그리고 앉아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니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안심이 되었지요. 가물가물했지만 마님은 어젯밤 일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머슴 칠복이가 자신에게 술을 잔뜩 먹이던 일, 그리고 칠복이가 자신을 덮치던 일, 그런데 갑자기 동구가 불쑥 들어와 칠복이를 쓰러뜨리던 일이 가물가물 생각이 났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옆에서 잠들어 있는 동구를 보면서 왠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평소 착하고 성실한 동구가 위험할 때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비록 자신의 알몸을 보았지만 동구는 한 번도 자신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구야, 이제야 내 진심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너는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었던 것이야. 마님은 동구에게 감복하여 동구 곁에 누웠습니다. 그동안은 마님의 채통과 신분 때문에 한 번도 동구를 사내로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친구가 머슴들과 놀아나는 것을 본 마님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동구를 사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베고 누워 동구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지요. 아이쿠 마님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마님이 자신의 팔을 베고 누워있자 동구는 잠에서 깨어 깜짝 놀라 얼른 밖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얘 동구야,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느니라. 하지만 동구는 어느새 멀리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일 마치고 돌아온 동구를 불렀지요. 아니 마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셨나요? 그래,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이고 마님,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 어서 씻고 내 방으로 와보거라. 동구는 씻고 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말했지요.
동구 내가 심성도 착하고 일도 잘하니 나는 내가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알게 되었단다. 그러니 오늘 밤 나와 같이 별 구경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아, 그야 저는 좋지라. 마님하고 같이 별 구경하면 지도 무척 기쁘겠구먼요. 동구 말이 끝나자 마님은 동구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옷고름을 풀었지요. 그러자 동구는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새 마님이 손이 깊숙이 그곳까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동구는 벌떡 일어나 바지를 들어올리고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얘 동구야 별 보자고 해놓고 어딜 가는 것이야. 동구는 또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같이 별 보기로 하고는 왜 또 내빼는 것이야. 에휴. 마님은 허탈해도 너무 허탈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구하고의 밤은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지요. 큰맘 먹고 용기를 내어봤지만 너무 심성이 착한 동구는 결정적일 때마다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에휴 참으로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평생 남자복이라곤 하나도 없는 외로운 팔자가 아니련가. 그 후로 동구는 마님을 피해 다니다 보니 마님은 동구를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아버지 박첨지가 돌아오실 날이 지나고 있었지요. 헌데 돌아올 날이 한참이 지났어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여 걱정이 된 마님은 방 안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었지요. 그러자 밖에서 동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신감요? 동구 소리에 반가워 마님은 눈물을 닦고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오실 때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깜깜무소식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첨지나리는 명나라로 구경을 가지 않으셨는감요? 그렇단다. 그런데 오실 날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는구나. 마님이 시아버지 걱정 때문에 눈물 짓는 것을 보니 동구는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가 한번 알아볼까요, 마님?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느냐. 첨지나리 소식을 알만한 곳들을 우선 찾아봐야겠지요. 그래, 너라도 나서서 제발 한번 알아보거라. 아버님이 너무 걱정되는구나. 그리하여 동구는 박첨지가 명나라로 함께 갔다는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단문지기에게 물어보았지요. 우리 첨지나리께서 이곳 상단과 명나라로 함께 떠나셨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요. 아니 어디서 떨거지 같은 게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지거리는 것이냐. 어서 저리 썩 꺼지거라. 동구가 아무리 사정을 해보아도 상단문지기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동구를 몽둥이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오기가 생긴 동구는 고심 끝에 푸죽간으로 가서 고기 한 덩어리를 사왔지요. 그리고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다시 상단 문지기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넘어지는 척 하면서 고기 한 점을 문지기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었습니다. 아이쿠 형님 죄송합니다요. 아니 이놈이 왜 또 찾아온 것이야. 그리고 동구는 얼른 게장 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기어가 미친 개를 하나 풀어주었지요. 그러자 미친 개는 동구가 조각조각 떨어뜨린 고기를 달려가 주워 먹더니 급기야는 상단 문지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문지기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친 개는 포기를 하지 않고 상단 문지기만 죽어라 쫓아다녔지요. 그렇게 상단 문지기가 입구에서 사라지자 동구는 얼른 상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단 사람들에게 물어서 대행수를 찾아갔지요. 어찌 나를 찾아온 것이오? 그러자 무척 젊은 처녀 대행수가 나왔지요. 저의 박첨지나리께서 이곳 상단과 함께 명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들었습니다. 헌데 돌아올 날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요. 나는 금시초문이요. 우리 상단에서는 일반인이 절대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동구는 대행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첨지 나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단 말입니까요? 그렇습니다. 대행수와 말을 마치고 나온 동구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첨지나리께서 상단을 가지 않았다면 명나라에 가지 않은 것이야. 그렇다면 첨지나리는 조선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군. 첨지나리는 집에서는 출타를 하셨고 상단에는 오지 않으셨다면 김진사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그리 좁혀진 동구는 어떻게 하면 박첨지 나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심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산의 머슴 칠보기를 기생집으로 불러냈지요. 그리고 미리 기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칠보기에게 술을 잔뜩 먹일 것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를 다 마련한 것이야? 아, 글쎄 내가 꽁돈이 좀 생기지 않았겠냐. 그래서 혼자 먹기는 심심하고 해서 내 생각이 나서 불렀지. 아, 그려. 내가 이제 보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하하. 칠보기는 아주 신이 나서 기생들이 따라주는 술을 잘도 받아 마셨습니다. 칠보기에게 철석같이 달라붙은 기생들이 방방 띄워주니 칠보기는 이게 웬 떡이냐 무척 좋아하였지요. 그러다 결국 칠보기는 잔뜩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구가 기생들에게 말했지요. 이제 너희들은 나가보거라. 우리가 참 잘했지요. 그러니 나가실 때 버선값은 챙겨주셔야 합니다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 거라. 그리하여 기생들이 나가자 동구는 칠보기에게 물었습니다. 야 칠보가 박첨지 나리는 어디 계시냐? 동구 말에 칠보기는 계속 횡설수설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동구가 술을 썼지요. 박첨지 나리께서 밭대기 하나 내게 떼어준다고 했으니 내 그것을 내게 줄 것이야. 그러니 박첨지 나리가 어딨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칠보기가 술김에도 귀가 솔깃했는지 동구에게 말했지요. 점지나리는 진사나리 광에 갇혀있구만 서서. 칠보기는 그 말을 끝으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구는 기생들에게 버선값을 치러주고 곧바로 김진사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담장을 넘어 광으로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자물통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박첨지나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꽁꽁 묶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첨지나리 정신 좀 차려보셔요. 저 동구입니다요. 아니, 정말 동구가 맞느냐? 그렇지라 어서 제 등에 업히셔요. 박첨지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동구는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내고 박첨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아버님 아니셔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김진사 놈에게 꼬박 쏘갔구나. 그 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내게 술을 쓴 것이었어. 그러니 이럴 시간이 없다. 동구 너는 지금 곧바로 포도대장 집으로 달려가서 내 상황을 전하거라. 그리하면 포도대장이 당장 달려올 것이다. 그리하여 동구는 불이 나게 달려가 포도대장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그러자 박첨지에게 신세를 크게 졌던 포도대장은 벌떡 일어나 한밤중에도 종사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조를 이끌고 가 자고 있는 김진사를 추포하였지요. 그리하여 김진사는 곤장을 맞고 반병신이 되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첨지영감. 그러게 말이요, 포도대장. 나도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소. 조사해보니 첨지영감의 땅을 차지하고 김진사는 첨지영감을 죽이려고 하였더이다. 세상에 언 놈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지근에 있는 놈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소이다. 포도대장이 돌아가고 박첨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첨지는 동구와 며느리를 불렀지요. 동구,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다. 내가 전 재산을 넘겨주었어도 김진사놈은 내 입막음을 위해 나를 반드시 죽였을 것이다. 허니 동구, 내가 나를 살린 것이다. 박첨지는 동구를 붙들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박첨지가 다시 말문을 열었지요. 동구야, 나는 내게 목숨을 빚졌으니 내가 내 양자가 되거라. 그리만 하면
내 재산을 모두 내게 물려줄 것이다. 동구는 박첨지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가 어떻게 언감생심 첨지나리의 양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요? 가당치도 않습니다요. 그래 동구야. 아버님 말씀처럼 내가 아버님의 양자가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아버님도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럼 지가 첨지나리의 양자가 되면 마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요? 그러자 박첨지가 마님을 보았지요. 마님도 동구 말에 박첨지를 보면서 서로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박첨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지요. 미순이는 나의 며느리니 동구가 양자가 되면 며느리는 동구의 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박첨지 말에 이번에는 며느리와 동구가 서로 얼굴을 뻔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동구가 먼저 말을 꺼냈지요. 지가 만약 첨지나리 양자가 된다면 마님이 지처가 되는 것은 지도 좋구먼요. 오, 그래. 그럼 동구는 되었고 며느리 생각은 어떠하느냐? 박첨지 말의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수줍은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동구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냐, 그럼 이제 모두 되었구나. 하하. 그렇지 않아도 동구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더구나. 그리하여 내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느니라. 헌데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동구와 며느리는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혼례는 약식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마님, 실은 지도 마님을 마음속으로 염모하고 있었습니다요. 헌데 지 신분 때문에 마님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가 되었었구먼요. 그래서 지도 눈물을 머금고 마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그랬었군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제가 싫어 피하는 줄만 알았지 뭐예요. 헌데 이제 우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당당한 부부가 되었지요. 그러니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어서 제게 가까이 와보셔요. 그리하여 신혼 첫날 밤 마님이 그토록 권했던 동구하고의 밤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구도 더 이상 내빼지 않고 마님의 손길을 받아주었지요. 한 번만 더 해주셔요. 그동안 못다한 것을 내 오늘 밤 보상받고 싶어요. 그리하여 동구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마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깨가 쏟아지고 꿀이 넘쳐 흐르는 아주 즐거운 밤이었지요. 옛말에 선정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동구가 마님을 얻고 뜻밖의 박첨지 재산까지 통째로 물려받았으니 이는 동구가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뚱보 청년 덕보가 살았습니다. 덕보가 어찌나 뚱뚱한지 덩치가 웬만한 사람들의 몇 배는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덕보는 옆집 변소관에 들어갔다가 똥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널판지로 만든 발판이 부러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도 그런 덕보를 보며 놀리거나 바보 취급을 하였답니다. 야, 똥통 뚱보대지야. 저리 가지 못해. 에이, 재수없게 맨날 우리만 왜 쫓아다니는 거야? 마을 아이들도 덕보만 보면 놀려대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뚱보 덕보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받아주고 있었지요. 덕보가 사는 마을에는 처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뚱보 덕보가 제일 좋아하는 처녀가 춘이라는 처녀였지요. 그런데 춘이 처녀의 동생이 항상 덕보를 놀려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말 태워줄까? 그래, 좋아. 뚱보는 아이들 서너 명씩 등에 태워 네 발로 기어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지요. 아니 얘 춘돌아, 그러다 덕보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내려와. 덕보가 좋아하는 춘이가 지나다가 이를 보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애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 흐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어서들 내려와.
춘희는 춘돌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덕보도 기분이 좋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춘희가 자신을 다칠까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덕보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엄니, 나 오늘도 춘희 봤다. 흐흐. 아이고 얘야, 춘희가 그리도 좋더냐? 그럼요. 춘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천사. 덕보 어머니는 덕보가 춘희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덕보가 너무 뚱뚱해 춘희가 싫어할 것 같아서였지요. 덕보 너는 마음이 천사니 언젠가는 춘희도 너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야. 어머니 말에 덕보의 입은 귀에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어머님. 언젠가는 춘희도 지 마음을 알겠지요. 그날 밤도 덕보는 춘희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보 생일이라 어머님이 백설기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제일 먼저 춘희 생각이 났지요. 그리하여 덕보는 백설기떡을 챙겨 뒤뚱뒤뚱 춘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춘희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 어머님이 떡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어. 아, 그러니? 생일 축하해. 그리고 가져온 떡은 잘 먹을게. 덕보는 춘희가 떡을 받아들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답례로 너도 이것 좀 먹어봐. 아니, 이게 뭐야? 어제 내가 만든 것인데 너도 엿 좀 먹어봐. 아, 그래? 흐흐, 고마워. 덕보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엿 드셔요. 아니 웬 엿이야? 춘희가 줬어요, 흐흐. 아니 그렇단 말이냐? 춘희가 우리 덕보에게 엿을 다 챙겨주었구나. 참 맛있게 잘 만들었다 얘. 그날 밤도 덕보는 춘희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덕보는 산에서 어머님이 좋아하는 산딸기를 따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숲속에서 춘희가 마을 청년 중배와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덕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숨도 쉬어지질 않았지요. 그러다 결국 덕보는 그 자리에서 쿵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쿵 소리를 듣고 춘희와 중배가 덕보에게 달려왔지요. 아니 덕보야, 정신 좀 차려봐. 춘희와 중배가 아무리 흔들어봐도 덕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춘희 내가 잠시 지키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올게. 덕보가 너무 무겁다 보니 두 사람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중배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간 것이었지요. 중배가 가고 조금 지나니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덕보를 우마차에 실었지요. 아이고 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마차에 실려온 덕보를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보를 들것에 실어 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부르러 갔지요. 다른 곳은 이상이 없으나 깨어나면 살을 빼야 할 것이요. 그럼 다른 곳은 이상은 없는 것이요? 그렇소. 무엇을 보았는지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소이다. 의원이 돌아가고 다음 날이 되니 덕보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느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왔나요? 춘희와 중배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너를 데리고 왔단다. 어머니 말을 들은 덕보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얘 왜 우는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니? 의원께서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하더구나. 아니요, 어머니. 저 좀 잘게요. 덕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매일 밤 춘희와 함께하며 행복한 상상을 하곤 하였는데 춘희가 중배와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모든 꿈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기 때문이었지요. 덕보의 부모님들도 그런 덕보를 보면서 걱정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니 저놈은 도대체 어쩌자고 살이 저리도 찐단 말이요. 300근짜리 돼지보다도 더 나가니 이놈이 사람이여 짐승이요. 아이고 덕보 아버지 그런 소리 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남들이 덕보 보고 말들이 많은데 부모까지 그러면 덕보는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아요. 덕보 아버지는 덕보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덕보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요.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던 덕보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새끼줄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흰눈이 잔뜩 쌓인 오솔길을 지나 덕보는 산속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곳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덕보는 언덕 위 큰 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자신의 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서 폴짝 뛰어내렸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새끼줄이 끊어지면서 덕보는 산 아래로 사정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산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온 덕보는 사람들이 다니는 산길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덕보는 멈춰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눈이 쌓여 미끄러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보는 썰매를 탄 듯이 처음 보는 마을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만 가고 있었지요. 비켜요, 비켜.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이미 미끄러져 꼬리뼈가 부러진 여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보는 여인과 부딪히면 여인이 크게 다칠 것 같아 다리를 활짝 벌리고 상체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부딪히는 찰나에 여인을 번쩍 들어 배 위에 올렸지요. 그리고 덕보는 여인이 다칠까봐 여인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푸짐한 덕보의 배에 올라탄 여인은 무슨 구름을 타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 어쩜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 것이야? 과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푹신함에 부러진 꼬리뼈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썰매를 타듯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평지가 나오면서 덕보는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덕보의 몸은 여기저기 긁혀 상처가 많이 나 있었지요. 하지만 덕보는 얼른 여인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어디가 다쳤나요? 꼬리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봐요. 덕보는 얼른 여인이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 꼬리뼈가 어떤지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지요. 아이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창피해요. 그럼 얼른 의원부터 찾으시지요. 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집이 어디요?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집입니다. 덕보는 여인을 번쩍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안방에 눕혀주었지요. 내가 가서 의원을 불러드리리다. 덕보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나오려 하였는데 갑자기 여인이 불렀습니다. 총각이 가버리고 나면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을 때까지만 제 집에 머물러주면 안 될까요? 여인의 말에 덕보는 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찍이 서방님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과부인 것이요? 그렇습니다. 처녀라 말해도 믿겠소. 그런데 어찌 그리 처녀보다 아름다운 것이요? 덕보 눈의 과부는 춘희보다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에 덕보는 사내가 되어 꼬리뼈가 부러진 여인을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덕보는 당분간 과부 집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소. 그럼 우선 의원부터 데려오겠소. 덕보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지만 참고 의원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데려와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어디가 아픈 것이요? 꼬리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럼 엎드려 보시오. 의원은 과부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것을 엉덩이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짚어가며 엉덩이 꼬리뼈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덕보는 민망하여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꼬리뼈가 부러지긴 하였으나 많이 부러진 것은 아니오. 그러니 한 몇 달 잘만 치료하면 괜찮을 것이오. 그런데 의원이 과부에게 처방을 하고 덕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살다 총각처럼 부푼 사람은 처음이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오. 지금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 얼른 살을 빼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자다가도 저승을 보게 될 것이오. 의원 말에 덕보는 마음이 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보다 더한 말을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었지요. 약재를 처방하고 의원이 돌아가자 과부가 말했습니다. 심하려워요. 한참 동안이나 참고 참다 결국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덕보에게 말했지요. 아,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덕보는 바깥에서 요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소. 덕보가 요강을 주었지만 과부는 혼자이므로 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아, 참 그렇지요.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덕보는 누워있는 과부의 치마를 올리고 속것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생전 처음 보는 숲이 보였지요. 덕보는 민망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를 번쩍 들어 양 무릎을 잡고 이를 볼 수 있게 해주었지요. 그렇게 과부가 일을 마치자 덕보는 다시 과부를 눕혀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말했지요. 배고파요. 아, 그러시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덕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챙겨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지요. 꼬리뼈 때문에 앉지도 못하는 과부에게 덕보는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보는 물수건을 가져와 과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지요. 그러자 과부가 또 말했습니다. 자다가 또 소피가 마려울 수 있으니 오늘 밤 내 옆에서 주무셔요. 헌데 나는 혼자 자는 습관이 있어. 자다가 내 밑에 깔리면 곧바로 황천행이요. 그럼 옆방에서 주무시고 끈으로 팔을 묶어 줄끝을 내 손에 쥐어주시오. 알겠소. 그게 낫겠소. 그렇게 덕보는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과부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모두 받아주면서 가끔 목욕도 시켜주었지요. 처음엔 부끄럽고 민망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의 알몸은 덕보에겐 너무너무 신비스러웠지요. 그러다 보니 덕보는 춘희 때문에 목매려던 기억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달이 흐르니 과부의 꼬리뼈가 붙어 정상인처럼 활동이 가능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과부는 이제 걷기도 하면서 대소변은 스스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밥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밥을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간 과부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쌀떡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여기 있던 쌀이 다 어디로 갔나요? 아, 내가 다 먹었소. 과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먹을 식량을 몇 달도 안 돼 덕보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과부는 덕보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픈 자신을 위하여 덕보가 불평불만 없이 병수발을 모두 들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덕보가 과부 눈에는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듬직하고 멋진 사내로 보였지요. 덕보가 아니었다면 과부는 소피도 못 보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보 총각은 내게 천사 같은 사람이어요. 내가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과부의 말을 들은 덕보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까지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과부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에 덕보는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복한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입맞춤을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몸이 달아오른 덕보는 과부를 번쩍 들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 깔고 이를 치르려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뭔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 되나요? 애를 쓰고는 있는데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그렇게 덕보가 끙끙거리며 애를 써도 되지를 않자 답답한 과부가 일어나 덕보의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덕보의 것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디 두고 온 것이 아니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네. 잘 좀 찾아보시오. 나도 이날까지 내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소만.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과부는 덕보의 것을 살속 깊은 곳에서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뱃살에 가려 꼭꼭 숨겨져 있었지요. 있긴 있네 있어. 헌데 너무 깊어서 살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네. 호호. 과부는 웃겨 죽겠다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말에 덕보는 무척 심각해져 버렸지요. 덕보는 울상이고 과부는 배꼽 잡고 웃어댔습니다. 그리하여 시도까지는 좋았으나 끝내 일을 치를 수는 없었지요. 덕보는 허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과부는 밤새도록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덕보는 어젯밤 일은 잊고 콩나물에 물을 주고 있었지요. 그러자 과부가 지나다 덕보를 보고 말했습니다. 콩나물에만 물 주지 말고 고추밭에도 물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여? 호호. 그래야 고추도 무럭무럭 자랄 것이 아니여? 호호. 그렇게 놀리니 재밌어? 난 심각하기만 하구먼. 씨만 있고 대가 없으니 혹시 알아요? 물을 잔뜩 주면 대가 쑥쑥 올라올지. 호호. 과부가 따라다니며 계속 놀려대자 덕보는 얼른 변속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직접 찾아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들춰보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보는 허탈해도 너무 허탈하였지요. 에잉 이게 뭐야? 여인도 있고 밭도 있는데 이놈의 고추를 심을 수도 없으니 이게 뭐란 말이여. 덕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덕보는 매일같이 병든 사람처럼 시무룩해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무룩해져 있는다고 씨가 싹이나 트겠소. 호호. 어서 날 따르기나 하시오. 과부는 며칠 동안이나 밥도 먹지 못하고 시무룩해져 있는 덕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덕보를 데리고 어느 암자로 데려갔지요. 스님 제가 말한 덕보 총각입니다. 아, 그렇구려. 나는 코끼리 하나 데려오는 줄만 알았소, 하하. 그럼 저는 스님만 믿겠습니다. 과부는 덕보를 스님에게 맡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비법이 시작되었지요. 자, 지금부터 보살님은 특별 수행을 시작할 것이오. 그 첫 번째로 3,000배를 올릴 것이외다. 그럼 지 몸이 정상인처럼 될 수 있는 것이요? 앞으로 3번의 죽음의 문턱을 구경하게 될 것이오. 그러고 나면 정상인을 넘어 무척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될 것이외다. 그리되면 내 고추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요? 하하,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었소? 걱정 마시오. 원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리다.
스님의 말에 덕보는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푼 희망도 생겼지요. 그리만 되면 과부에게 더 이상 놀림도 당하지 않고 과부와 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덕보는 과부와의 멋진 밤을 상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요. 조소까지껏 한번 해보겠소. 그리고 덕보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3000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니 여기저기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온몸에서는 땀이 줄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덕보는 이틀 만에 3000배를 마칠 수가 있었지요. 3000배를 마친 덕보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렇게 이틀을 쉬고 나니 스님이 말했습니다. 산중턱에 가면 약수탕이 나올 것이오. 밖에 큰 항아리 10곳의 약수물을 받아 채우시오. 덕보는 아침부터 일찍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중턱에서 약수물을 받아서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덕보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했습니다. 장작 패기, 마당 쓸기, 산꼭대기, 정상에 커다란 돌탑 쌓기 등등. 그렇게 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보가 소피 보러 변소관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오, 보인다 보여. 이것이 정령내 고추란 말인가. 그놈 참 실하게 잘생겼구나. 덕보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암자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고추를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만큼 뱃살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생전 처음으로 내 것을 보게 되었구먼요. 이게 다 스님 덕분입니다. 그렇게나 좋으시오. 그동안 보살님이 참고 견뎌낸 결과요. 이젠 고추도 보았으니 지금부턴 무공을 연마할 것이오. 그동안 덕보의 살을 빼고 체력을 끌어올린 스님은 덕보의 몸을 단단히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먹과 팔다리로 나무를 가격하고 폭포수 아래에서 장시간 견디는 훈련을 하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본격적으로 무술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술과 창술, 활쏘기까지 쉬지 않고 정진을 하였지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으니 그만 산을 내려가도 되겠소.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비로소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홀쭉하고 훤칠해진 덕보는 스님께 큰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과부 집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과부 계시오? 덕보는 신이나 과부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과부는 보이질 않았지요. 아니, 대체 어딜 간 것이오? 덕보는 과부 집에서 며칠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지요. 그리하여 덕보는 과부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그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덕보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혹시 과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지요? 때가 되면 보살님 앞에 나타날 것이오. 그리고 내달 금음날 무과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을 한번 치러보시오. 알겠습니다, 스님. 덕보는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과부 집으로 향했지요. 과부 없는 과부 집에서 덕보는 쓸쓸한 밤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과부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지요. 어찌 내 팔자는 이리 복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멋진 사내로 탈바꿈을 하였건만 사랑하는 내님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덕보는 어느새 과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멋진 사내로 변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3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쉬지 않고 수련을 하였었지요. 그렇게 덕보는 과부를 그리워하며 눈물 젖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과시험날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덕보는 무과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활쏘기, 창던지기, 검술 등 본격적으로 무과시험이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시험이 모두 끝나고 덕보는 가장 높은 점수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관이 되어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이 병사가 되었지요. 그렇게 덕보는 내금이 병사가 되어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임금을 호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덕보는 과부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지요. 도대체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요? 스님께선 때가 되면 내 앞에 나타날 거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모른 것이요? 아니,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역모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좌상과 대군이 합세하여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궁 앞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궁 안의 첩자들로 인해 궁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당들은 밀물듯이 들어와 내금이 병사들을 도륙하기 시작하였지요. 압도적인 숫자로 밀려드는 역도들을 수적으로 열세인 내금이가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금이 병사들은 모두 포위되고 임금과 왕족들은 모두 포로가 되고 말았지요. 헌데 덕보는 내금이장의 지시로 성 밖을 다녀오다가 역모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역모가 아닌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야? 덕보는 임금을 호위하는 역할이다 보니 임금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밀 통로를 통해 궁 안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몸을 숨기고 임금이 있는 대전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미 임금과 왕족들은 포로가 되어 대전 안에 감금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대전 앞에는 100여 명의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검을 빼어 양손에 하나씩 단단히 묶고 대전 앞에 무사들을 향해 돌진을 하였지요. 그렇게 100여 명의 무사들과 덕보의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보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검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지요. 그러자 역당들의 무사들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전 앞에는 역도들의 시체들로 넘쳐나고 있었지요. 덕보의 검은 전광석화보다 빨랐고 검에 스치기만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전 앞 무사들을 모두 처치한 덕보는 대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대전 안에는 10여 명의 무사들이 역모를 주도한 좌상과 대군을 호위하고 있었지요. 덕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대전 안에 있는 무사들을 베어나갔습니다. 밖에 있는 병사들보다 무술 실력은 뛰어났지만 덕보와 맞닥뜨린 무사들은 단 3수만에 모두 쓰러져 갔지요. 그렇게 호위 무사들이 모두 쓰러지자 좌상과 대군은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덕보는 순식간에 도망치는 좌상과 대군을 검으로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양검을 각각 좌상과 대군의 목에 들이대고 대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주상전하, 옥체만강 하옵나이까? 그렇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임금은 덕보의 등장으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좌상과 대군은 당장 대전 밖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모두 물리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이 목을 두동강 낼 것이다. 그리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낀 대군은 대전 밖 병사들을 모두 궁 밖으로 물러나라 지시를 하였지요. 그러자 포위되었던 내금이 병사들도 포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당들은 모두 물러나고 궁안은 다시 내금이 병사들이 지킬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하여 임금은 목숨과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고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숙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궁안이 안정되자 어느 날 임금은 덕보를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박덕보라 하옵나이다.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였구나.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임금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덕보를 보고 말했지요. 호호, 몰라보게 변했군요. 헌데 이제는 고추대가 좀 자랐나요? 여인의 말에 덕보는 고개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여인이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과부가 여긴 어쩐 일이요? 호호, 어쩐 일이긴요. 여기가 제 집인걸요. 덕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공주님인 줄도 모르고 깝죽거렸으니 이놈은 죽어마땅합니다요. 죽다니요. 앞으로 살아서 저와 함께 백년해로 해야지요. 덕보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백년해로라 하면 저와 혼인을 말씀하시는지요? 호호, 아니 그럼 남남끼리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단 말이요? 마을에서 첫날 밤 꼭꼭 숨어 있어서 못 봤던 그놈을 꼭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덕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하, 우리 공주가 드디어 천상배필을 만났구나. 조만간 나를 잡고 혼례를 올리거라. 스님은 임금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은 임금에게 임금과 왕실을 구할 운명을 가진 덕보를 알려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보는 공주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덕보를 만나기 위해 스님이 알려준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공주는 덕보를 만날 수 있었고 덕보는 스님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물론 덕보는 역도들을 처단하고 임금과 왕실을 지켜낸 공로로 귀족 반열의 양반 신분이 되었지요. 그런 덕보를 보면서 덕보 어머니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뚱뚱해도 너무 뚱뚱한 덕보 때문에 어머니는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지금 뚱뚱한 덕보는 온데간데 없고 훤칠하게 잘생긴 덕보가 그것도 공주와 혼례를 올리고 있으니 덕보 어머니는 너무 감복하여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요. 장하다 우리 아들, 내 너를 보고 있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아니 똥통이나 빠지던 덕보가 이 나라 왕실의 사위라니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그렇게 성대한 혼례를 마치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많던 살들은 어딜 가고 이렇게 날씬하고 잘생긴 총각이 내게 온 것이요? 오늘은 그놈도 챙겨왔겠지요? 아 그럼 당연히 챙겨와야지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안 가져오면 되겠어. 호호, 그럼 어서 한번 보아요. 덕보는 자신있고 당당하게 그놈을 보였습니다. 아니, 스님께 고추대도 연말을 받은 것이요? 이건 고추대가 아니잖아요, 호호. 그날 밤하늘의 별들은 수도 없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결국 공주는 황천을 보고 말았습니다. 호호, 그놈 참, 씨앗만 하던 게 참으로 신통방통해졌구려, 호호. 덕보에게는 21명의 자식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달려드는 공주 때문에 다복한 가정이 되었지요.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빠를 닮은 뚱보로 태어났지요. 아이고 얘야 너는 어쩌자고 아빠를 닮아 태어났니? 걱정 말아요, 여보. 얘도 훗날 지금의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어요. 그렇게 천생연분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유연천리의 상에 무연되면 불상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만 인연이 없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부른답니다. 불교에서는 천생연분 대신 천생연분이라 쓰고 있습니다. 천번생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부부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천번생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